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땅 문제, 돈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고소고발, 또 사고나 분쟁으로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전화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문자 샵8950, 문자 샵8950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제갈철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체적으로 민사나 형사, 요즘은 뭐 어떤 의뢰가 좀 많은지 궁금하나요? 네, 요즘은 이제 경제적으로 최근 질병 관련해서 많이 어려운 부분이 특히 이제 여행업이라든지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그 융업, 요식업, 여행업은 크게 직격탄을 맞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에 관련해서는 휴업수당이나 이런 거는 노무사님들이 담당하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변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제 파산회생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문의를 하시고요. 또 이제 예전에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은 것들이 막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그러면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많이 문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안녕하세요. 궁금하십니까? 예. 네.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그 전세가 만료되는 날, 일단 해가지고 시사에서 세입자한테 빼주지를 못했더니 그거 소송이 돼가지고 네. 3개월째 됐는데 그게 일단 그를 해줬는데도 다 해결을 해줬는데 안 해준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뭘 해줬는데 안 해줬다는 게 무슨 말? 네, 전세금을 못 빼주셨다는 건가요? 빼주셨다는 건가요? 이제 빼줘서 한 달 전에. 빼주셨어요? 예. 네, 이게 빨리 전자 소송을 했더라고요. 네. 이분이. 그런데 그게 지금 얼마나 걸리는지 그 다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지금 이미 전세금을 빼주셨다는 거죠. 소송이 들어왔는데. 한 달이 됐 그러면 상대방이 소를 취하할 거로 보이고요. 이미 취하했을 수도 있고요. 그럼 그냥 그거 끝나는 겁니다. 근데 왜 안 해주죠? 나도 그리고 저 변호사님, 그리고 온 통장은 다 막아놓으니까 생활에 불편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것까지 가압류 다 해버리니까 좀 이게 해지를 해줘야 하는 건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립니까? 원래 본인들끼리 서로 협의가 되면 해지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우리가 그걸 해지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한 달 정도는 걸리거든요.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지금 선생님께서 청취자분께서 하셔야 될 거는 소가 취하됐는지를 보시고 소가 취하됐다면 그 소 취하된 거랑 그 다음에 내가 보증금 송금한 내역 있죠. 예, 있죠. 그걸 가지고 가압류 취소, 그러니까 그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셔야 돼요. 예, 법원에서. 네, 법원에다가야. 그게 전문 용어로는 집행, 그러니까 가압류 취소 및 집행 해제 신청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해가지고 가압류를 빨리 없애야지 이제 통장이든 아니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으시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서로 보증금을 줄 때 원래는 상대방이 해주는 게 맞는데 우리가 혼자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 예전 세입자한테 전화를 거셔서 내가 보증금을 보냈으니까 빨리 가압류를 해제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도 가압류 해제를 안 해주면 나중에 우리가 입은 손해를 자신이 부담해야 될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해지를 해줄 거예요. 그 비용을 다 줬는데 또 그동안에 이 정신적으로 뭐하고 이게 또 비용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상대방에서 그걸 이제
전자소송을 했는데 그것까지 다 물어줬는데도 이게 참 날짜가 많은데 다 압류해놓고 통장마다 이래버리니까 나는 빨리 해제해달라고 전화하시고요. 해제를 안 해주면 우리가 혼자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해제로 받게 되는 손해를 그쪽에다가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전화를 해서 내가 변호사한테 알아봤더니 빨리 다 받을 거 받고 안 해주면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오늘 빨리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은 선생님이 혼자서 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진행하면 그 해지 됩니까? 해지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협의를 구하는 게 더 좋아요. 그 빨리 되는 게 빨리 돼요. 그거는 그럼 며칠 안에 돼요. 그거는. 그런데 그게가 이제 비용이 제가 별도로 하려면 그것도 꽤 많이 듭니까? 아예 별로 들지 않습니다. 거의 들지 않습니다. 몇만 원 수준이니까요. 바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장애까지 있어가지고 시각장애인이라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라든가 이 집행 해지가 쉽게 되지는 않나 보죠. 가압류가. 원래 가압류 해제를 한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원래 보증금을 다 받았으면 당연히 가압류 해제를 해주면 되는데 본인이 가압류를 한 사람이 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신청서 하나만 내면 되는데 상대방이 이걸 하려면은 어려워요. 뭐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뭐 실제로 변제가 됐는지 취하가 됐는지 그래서 법원에서 신문기일이 잡혀서 뭐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전화를 해서 상대방한테 내가 당신한테 보증금을 오늘 넣을 테니까 넣을 거면은 받자마자 가압류 해제를 해달라라고 확인을 받고 이렇게 같이 하거나 좀 금액이 큰 경우는 이 경우는 이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금액이 큰 경우는 어떤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내가 돈을 얼마를 넣었다는 걸 통장에서 확인하면 그 즉시 그 변호사나 법무사가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치를 취해주는 방식으로 서로를 못 믿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이런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기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그 이자까지 계산을 달래라. 뭐 계산을 좀 요구하거나 앞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신적 피해 보상 이런 것까지 요구한다면 그런 것까지 함께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볼 때 보통 분들이 많이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 소송을 했거나 뭐 남이 나를 돈 문제로 힘들게 했을 때 원금과 이자를 다 받았음에도 난 이걸로 만족 못한다. 그렇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나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달라라고 보통 얘기하고 변호사한테도 와가지고 변호사님 내가 돈도 돈인데 돈은 다 받아야 되고 그 외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괴롭고 고생한 걸 생각하면 정신적 피해 보상도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넣어달라라는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마디로 말씀드려 돈으로 손해를 본 거는 아무리 그 과정 속에서 마음고생을 했더라도 돈만 받으면 정신적 피해 보상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취자분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전문가한테 소송을 의뢰하거나 이럴 때 요구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정신적 피해 보상은 어느 때 유지가 되느냐. 그건 돈 문제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범죄로 내가 몸이 상했을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의 뭐 예를 들면 뭐 부부간에도 부정행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혼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내 남편과 내 부인과 어떤 사람이 바람을 펴가지고 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든지 즉 무형의 어떠한 불법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때 정신적 고통을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이 나한테 1,000만 원을 사기쳤어요. 근데 1,000만 원도 돌려받고 이자를 돌려받으면 그 외에 별도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내가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사기를 당하면 정신적 고통을 받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돈으로 인한 손해를 다 전보받으면 별도로 정신적 손해는 청구할 수가 없다.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자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도 좋고요. 땅 문제도 좋고요.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상담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의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재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화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돈 문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못 받았을 경우, 이런 경우 인정을 못 받는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문제 말씀 드리고 상담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빌려주고 차용증 없으면 인정을 못 받는 건가요? 네. 그거에 대한 답은 한마디로 말씀해 드려서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못 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좀 애매하죠. 남녀가 사귀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제 뭐 연애를 했다고 하죠. 사귀었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1,000만 원을 줬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분들이 잘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그런 경우에 남자가 여자한테 1,000만 원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차용증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줘야 된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하겠죠. 당연하죠. 근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냥 통장으로 보낸 내역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현금으로 준 내역이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돈이 간 내역만 있을 때는 그 받은 여자가 법원에서 재판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법원에서 이거는 우리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나한테 쓰라고 준 돈이지 빌려준 돈이 아니다라고 항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미궁으로 빠지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차용증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차용증이 있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여금으로 인정이 돼서 그 여자한테 남자에게 갚아라라는 판결이 나오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예를 들면 옆에 누가 돈을 빌려준다는 거를 증인이 있거나 아니면 이자를 꼬박꼬박 남자한테 준 흔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문자나 이런 걸로 내가 언제 갚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나 이런 흔적이 있어야, 즉 다른 증거가 있어야지만 차용으로 인정이 되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차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크게 해석을 하면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남녀 관계에 또 사귀었던 관계는 그럴 수도 있지만 뭐 몇 번 만나지도 않았어. 친분도 없어. 그런 관계에서 만약에 돈 문제가 거래가 됐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갑자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내가 너한테 준 1,000만 원이 이게 빌려준 돈인데 네가 왜 안 갚냐라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B가 A에게 그거 네가 나한테 쓰라고 준 돈이잖아 라고 항변을 했을 때 법원에서도 그건 믿지 않겠죠. 당연히 뭐 처음 만났고 뭐 연인 사이나 이런 특별한 가족 관계도 아닌데 거액인 1,000만 원을 줄 리 없죠. 이거는 분명히 빌려준 거라고 인정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정답은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데 그거에 대한 그 판단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본 다음에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 볼 때 이건 빌려준 거다, 이건 그냥 준 거다를 판별할 수 있을 정도여야지만 차용증이 필요 없는 거지. 차용증은 원리칙적으로는 있어야 확실한 거예요. 예를 들면 구두로 내가 너한테 이거 빌려주는 거다라고 하고 빌려줬지만 이자도 못 받고 그리고 오랜 친구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빌려줄 때 같이 있었던 증인도 없고 이럴 때는 그 상대방이 이거 빌린 게 아니고 네가 그때 나한테 뭐 주기로 해서 준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깨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남녀가 사귄 경우에 여성 측에서 이것은 그냥 쓰라고 준 돈이지 빌려준 금액은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차용이 아니라 그냥 준 것으로 인정된다는 말씀이시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하게 원고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빌려줬으니까 달라라고 청구하는 측을 전문용어로 원고라고 해요. 그리고 소송을 당하는 거를 피고라고 하는데요. 원고가 입증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은 여러분들 청취자분께서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진실을 탐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인간인 이상 우리는 진실을 알 수 없어요. 이 두 남녀가 본인들끼리는 알겠죠. 이게
빌려준 돈인지 아니면은 그냥 쓰라고 준 돈인지 전혀 그 본인들끼리는 알겠지만 이 제3자들이 둘러싸여 있는 법정에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게임의 룰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이제 변론주의라고 하는 건데 변론주의에 의해서는 이 원고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 돈은 돌려받기로 한 돈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판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준 거 같기도 하고 빌려준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면 네. 준 거로 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왜냐 그런 원칙을 왜 만들어 놓는 거냐면 네. 판사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것이 입증이 덜 됐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기준을 정해놓을 수밖에 없는 거가 답을 모른다고 해서 판결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겠다 이거 준 건지 빌려준 건지 라고 판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증 책임이라는 걸 주는데 원고가 내가 너한테 2천만 원을 준 거는 그냥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원고가 차용증을 갖추는 게 유리하죠.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예전에는 현금으로 이렇게 빌려주기도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뭐 인터넷 이체도 잘 돼 있고 전자 거래가 잘 돼 있다 보니까 통장에 대여해 준 것이 확증만 되면 뭐 다른 차용증 대신할 수 있다. 차용증이 아니어도 보통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원칙인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꼭 남녀 간에 만났을 경우와 뭐 그냥 별로 안 친한 경우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네. 이건 다 예일 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엄청 그렇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돈이 A에서 B로 1,000만 원이 갔으면 우리는 빌려준 거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B가 A한테 일정 부분에 매달 뭐 조금씩이라도 돈을 줬다면 이자 쪼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차용증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도 실질적으로 대여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B가 이거는 차용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얘한테 뭐 예전에 투자한 거를 손실 나가지고 그걸 대신 보전받은 거다. 뭐 등등의 아니면은 얘가 나를 피해를 줬기 때문에 피해 배상으로 나한테 준 거다 등등이라고 주장을 했을 경우에 차용증이 없었을 경우에 그리고 이자를 준 형적이 없을 때는 또 미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굳이 차용증이 필요가 없어요. 통장으로만 이전이 된다면. 다만 이자를 받은 흔적이라든지 누가 봐도 정황상 이게 차용이라고 인정될 상황에서만 그렇다는 거지 아까 얘기한 남녀관계라든지 뭐 과거에 거래관계가 있었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게 차용으로 인정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입증을 해야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다. 예. 보통 이제 남자들끼리는 뭐 의리 우리 친구야 내가 너 1,000만 원 줄 수 있어 써 줬어요. 예. 그러다가 뭐 우정이 금이 가는 경우도 있겠죠. 많이 있습니다. 네, 뭐 다른 일로 네. 뭐 좀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했을 때 야, 그 돈 내가 빌려준 거니까 그 돈 줘. 예. 라고 했을 경우 이런 경우도 참 그런 경우도 아까 남녀 사이와 비슷한 헷갈릴 것 거겠죠. 같아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판단하는 판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게 쓰라고 준 건지 네. 그리고 아니면은 이거는 빌려준 거니까 무이자로 빌려준 건지 네. 그래서 이자는 안 받았지만 나중에 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툼이 있는데 실제로 요즘에는 법원에 결국에는 이게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게 되면 네. 피고 즉 당한 사람의 말이 맞다는 걸로 인정이 돼요.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청취자분들께서도 민사소송 특히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는 어떠한 판결이 났다고 해서 그 판결이 100%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법원에서 게임의 룰, 변론주의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게임의 룰에서 그 증거가 현출됐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이 난 거지. 그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따라서. 한가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로 진정하게 진실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뭐 이거는 뭐 논외로 얘기하자면 형사소송도 마찬가지예요. 검사가 입증 책임이 있고 피고인은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검사가 유죄라는 걸 입증을 덜 했다라고만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검사는 이거를 판단하는 법관에게 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을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피고인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만 깨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무죄를 주장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신합해서 무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거 수집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예를 들면 살해 사건이 났다고 그래도 뭐 예전에 DNA라든지 과학 수사가 없었을 때는 제가 추측컨대는 진짜 살인범들도 엄청 많이 놔줬을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 살인이 무죄가 나는 분들도 예를 들면 20년 30년이 지나서 더 첨단 과학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 실제로 인정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민사도 그렇고 형사도 그렇고 사람이 하는 일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판결이라고 해서 100% 진실이라고 믿을 수는 없고 현재 우리의 게임의 룰에 의할 때는 그것이 진실이다라는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사안이라도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재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그 건축물이 한 40여 년 전에 구축이 된 건데 네. 그 당시에는 이 건축물이 현재는 공작물이라고 돼 있는데 당시는 공작물이 특정되어 법에 되어 있지 않아서 네. 비허가 대상이었답니다. 그런데 네. 지금으로 보면 그것이 그 당시 건축물로 봐야 될 것 같아 제가 질의를 해봤더니 네. 이건 뭐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인데 그 당시엔 그 법이 없어서 비허가 대상입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런 것을 제가 봐도 판례도 찾아보니까 건축물로 이렇게 판례 판정받은 게 있던데 이거 뭐 심판을 받아보면 뭐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 행정심판이 이렇게 오래된 사안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청취자분께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공작물인지 건축물일지 모르는 어떠한 그 구축물을 건축물로 인정을 받아서 건축물 대잔과 뭐 등기 이런 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의도가 아니고, 어떤 의도신 거죠? 예. 예전에 한번 제가 변호사님 여기 방송하실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네. 저희 시골의 농지에 네. 불법으로 경계를 넘어와서 구축되어 있는 컨베이트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기억이 나네요. 예, 그런데요. 유사한 거에 대법원 판례를 제가 하나 찾은 게 있는데 네. 뭐 천막에 파이프로 옆에 기둥을 가는 파이프를 세우고 천막을 치고 위에 천막으로 지붕을 덮었으면 이것도 건축물로 본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서 이건 그것도 다 경과고 큰 건데 아니다 하니 제가 볼 때 이거를 뭔가 선생님 입장에서는 토지에서 그 컨베이어 벨트나 이런 거를 철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철거를 하려 했더니 네. 뭐 시골 농지는 가격이 뭐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되고 침범한 게 아니면 20여 평밖에 안 되는데 네. 이게 뭐 수인 한도인지 침범하는 그런 한도가 초과되고 뭐 권리남용이 어쩌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거와 불법으로 경계를 넘었다라는 두 가지가
성립이 되면 예. 또 철거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건 전혀 네. 건축물인지 아까 말씀하시는 공작물인지 그걸 구분할 가치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네. 없습니다. 건축물이라고 해서 더더욱 나의 권리가 강화되는 것도 아니고 철거 네. 청구를 하기 쉬워지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래요?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는 그거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생님께서 하셔야 될 거는 이 사람들한테 실제로 이 철거 청구를 하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도 꿈쩍이 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면 되고, 소송을 한다면 그것이 건축물이든 컨베이어 벨트든 공작물이든 구축물이든 전혀 상관없이 철거 승소 판결이 날 겁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이 그 정도 침범했는데 이거를 뭐 철거 명령 소송을 한다 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 여부에. 승소는 할 거예요. 20평 정도라고 해도 그건 상당히 내 재산권에 대해서는 큰 거고요. 철거는 할 거고, 근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게 그 컨베이어 벨트를 잘라서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집행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철거가 이루어질지는 좀 저도 의문인데, 다만 부당이득이라고 하죠. 내 땅을 무단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실질적인 그 아까 말씀드린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요즘엔 그리고 그 잘 돌아가는 톱으로 건물도 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로 철거를 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라서 잘 모르는데 판결은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서 그래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일찍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재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해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함경정 정형외과 함경정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